안녕하세요. 분석왕 김프로TV의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현재 발매 중인 승무패 37회차 하편 K리그 및 J리그 총 8경기 분석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상 보시기 직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후쿠오카는 사간도스 상대로는 상당히 전적이 좋은 편입니다. 특히 사간도스가 매우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편인데 이를 블록으로 막아버리고 공격을 가는 식의 실리를 잘 챙깁니다. 물론 후쿠오카도 리그 내에서 가장 수비적이고 라인도 낮게 잡는 편이며 올 시즌 홈에서도 슈팅 숫자는 18위로 두드러지는 편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신승 양상으로 승리를 거두는 경우가 잦습니다. 사간도스도 어느 정도 공격 포인트를 쌓아가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다만 오픈 플레이에서의 정교함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특히 올 시즌 득점의 3분의 1이 모두 세트피스에서 나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듯 하겠습니다. 2016년 이후로는 후쿠오카 상대로 2골 이상을 기록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사간도스가 맹렬한 공격력이나 적극성만 가지고 후쿠오카를 잘 공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후쿠오카의 상성 우위를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일단 후쿠오카가 사간도스를 상대로는 상성이 좋은 편입니다. 사간도스가 맹렬한 플레이 말고는 후쿠오카를 공략할 카드가 없는데 블록이 단단한 후쿠오카가 이를 잘 받아치는 모습입니다. 물론 후쿠오카도 낮은 라인이라는 공격에서의 페널티는 있지만 실리를 뽑아먹는 데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후쿠오카 승을 추천드립니다. 가시마는 약점이 없는 팀은 아닙니다. 일단 빌드업 성향을 자주 보여주는 편인데 이 상황에서 압박이 강한 팀을 만나면 턴오버가 나오면서 수비가 불안해지는 면모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커버할 만큼의 공격성을 가진 차브리지, 스즈키가 제 몫을 잘 내주고 있는 것이 가시마의 장점이며 특히 마리노스 전에서는 공수 전환 속도를 높여서 상대 수비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는 퍼포먼스도 보였습니다. 공격에서는 큰 우려가 없는 전력입니다. 니가타의 경우는 지난 시즌 대비 실점률이 늘었습니다. 이유라면 지난 시즌 대비 라인이 상당히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상당히 역습 성향을 보여주는 팀에게 많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쇼난과의 매치나 후쿠오카에게 1대2로 패해버린 것이 대표적인 매치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심지어 지난 컵 대회에서는 하브리그 팀을 상대로 4대4로 비기면서 승부차기 허락한 바 있습니다. 가시마의 승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가시마가 지난 경기에서 빌드업뿐만 아니라 공수 전환을 빠르게 가는 속공 형식도 보여주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겠습니다. 니가타가 지난 시즌 데뷔 라인이 상당히 높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때문에 역습 성향의 플레이에 매우 약해진 모습이 있습니다. 가시마가 니가타 상대로 전적도 꽤 좋은 편이며 가시마 승을 추천드립니다. 도쿄의 플레이는 상당히 공격적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물론 강호들 상대로는 잠그기도 하지만 이와타를 상대로는 굳이 공격성을 숨길 이유가 없을 것이며 다행히 정교한 플레이로 나아가는 상황에서의 득점력은 꽤 효율을 높이는 편입니다. 물론 공격적으로 가는 팀의 약점인 수비에서의 난조는 상당한 편인데 특히 측면과 배후 공간을 내주면서 실점이 나오는 경우가 매우 잦습니다. 이와타의 경우는 공수 모두 문제가 될 듯하며 특히 상대가 강하게 전방에 힘을 주는 상황에서는 자기 진영의 턴오버가 문제가 되는 편입니다. 도쿄가 압박 강도를 높인 상황에서는 위험할 가능성이 높고 지난 히로시마 전 첫 실점도 자기 진영에서의 턴오버가 문제가 된 케이스입니다. 특히 공격에서는 여전히 주포 저메인이 부상 중이라서 폭발력이 아주 뚜렷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도쿄 승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도쿄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며 물론 역습 상황에서의 대응이 아주 깔끔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이와타의 폭발력이 저메인의 부상으로 인해서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이와타가 자기 진영에서의 턴오버 등 강하게 나서는 팀에게는 수비도 어느 정도 낮게 봐야 할 이유도 있겠습니다. 도쿄 승을 추천드립니다. 나고야는 홈에서 오히려 부진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특히 경기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가 오히려 실패하는 경우가 잦은 편입니다. 일단 라인을 낮추고 역습으로 가는 상황에서의 성공 확률이 더 높은 팀인데다 쇼난이 기동성이 좋은 역습 유형의 팀이라는 점도 나고야가 공격적으로 가는 상황에서의 불안감을 증폭시킵니다. 지난 시즌에도 2대2로 자기들 홈에서 무승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일단 올 시즌에도 쇼난의 수비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교함보다는 기동성이 상당히 뛰어난 팀이라는 평가는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이는 상태입니다. 자기 진영에서도 실수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대신 공격에서는 효율이 상당히 나쁘지 않은 편이라서 쇼난이 득점력에서 약한 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기 페이스도 5경기 9골로
상당히 괜찮은 공격 역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나고야가 홈에서 공세적인 플레이를 가다가 오히려 당하는 빈도가 꽤 있는 것이 사실이며, 특히 쇼난이 공격 효율이나 역습에 강한 편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고야가 당하는 빈도도 잦습니다. 물론 쇼난도 골 기록에 비해서 수비는 그다지 좋은 평가를 해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나고야 승을 추천드립니다. 간바 오사카는 상승세가 꽤 뚜렷합니다. 일단 수비와 역습으로 가는 성향인데 그 효율을 상당히 살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물론 공격이 생각보다는 답답한 경우가 있는데 쇼난전에서도 3개의 슈팅만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 슈팅 3개가 모두 유효 슈팅으로 이어지는 등 전방에서의 효율이 리그에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간바의 플레이는 전반적으로 수비에서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슈팅은 상당히 많이 주는 편이지만 정작 결정적인 슈팅을 잘 주는 편은 아닙니다. 가시와의 플레이는 마치다와 비슷합니다. 수비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가면서 역습까지 노리는 것입니다. 다만 이 때문에 지난 1왕배 이전까지는 실점 기록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공격이 통한다면 모르겠지만 호소야 같은 선수들의 결정력도 쉽게 올라오는 모습은 아닙니다. 올 시즌 가시와의 공격력은 리그 16위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간바가 승리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두 팀이 모두 수비와 역습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공격 효율에서는 간바가 더 좋은 모습입니다. 의외로 가시와가 실점 기록이 길게 이어졌다는 점도 포인트인데 중원에서의 압박 라인을 견고하게 가는 것으로 응수하는 편이라서 생각보다는 역습에 취약한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간바 오사카 승을 추천드립니다. 울산현대는 전북을 격파하면서 결국 울산이 1위를 탈환하고 6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흔들리는 매치가 없지는 않았어도 무너지지는 않았던 상태입니다. 물론 여전히 노쇠화된 수비나 A매치에 차출된 선수들의 컨디션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A매치에서 날아다닌 주민규가 유로로 인해서 자리를 비울 아담의 역할을 대신할 만한 상황은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서령우 자리에 나온 윤일록이 공수 양면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서울은 일단 플랜 A를 확실하게 잡아야 하겠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전술적인 무브에서 완패하면서 분통이 터지는 매치를 해야만 했습니다. 일단 미드필더에서 광주에게 밀리는 등 선수단의 역량도 꽤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서울이 공격적으로 밀고 올라가는 것을 선호하기는 하는데 기성용도 전성기는 지났고 팔로세비치는 그다지 김기동 감독 지휘에도 포항 시절 폼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우세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난 경기에서도 공수 양면에서 모두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서울이 여전히 플랜 A나 미드필더 싸움에서의 역량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도 포인트가 될 것이며 물론 울산도 A매치 여파를 어느 정도 맞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주민규의 폼이 A매치에서도 좋았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울산현대 승을 추천드립니다. 전북현대는 김두현 감독 체제에서는 페트레스쿠 감독 시절보다 경기력은 나아졌다는 평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사가 부족해서 김두현 감독도 2경기 한 골로 2연패를 당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이 막판에 약한 점은 상당히 위닝 멘탈리티가 떨어졌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울산전에서도 전반적으로 질식 수비로 울산 공세를 잘 막았지만 결국 90분 이후에 골을 허용하고 졌습니다. 박원재 대행 시절에도 이 문제는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인천도 해결사의 다양성이 부족한 편입니다. 제르소가 역습 상황에서 강한 모습으로 활로를 찾지만 결국 골을 기록하는 것은 대부분 무고사의 몫입니다. 물론 무고사가 몬테네그로가 유로에서 탈락하면서 A 대표팀에 차출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천이 경기력 대비 골 기록을 높게 쌓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 하겠습니다. 무승부를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전북도 어느 정도 공격이나 경기력 자체는 꽤 나아진 편입니다. 하지만 해결사가 상당히 부진한 흐름이라는 점이 아쉬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고사가 있는 인천이고 전북의 막판 집중력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는 점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인천도 공격의 다양성 자체는 모자란 팀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무승부를 추천드립니다. 대구FC는 꼴찌로 추락했습니다. 문제는 시민 구단의 특성상 여름 이적 시장에서도 별다른 보강 없이 시즌을 치러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물론 감독이 상당히 어린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경기력에 스피드를 더한 점은 평가의 여지가 있지만 결국 어린 선수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맡기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겠습니다. 결국 고액 연봉자인 세징야와 에드가의 경기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주는 부상자들 때문에 고민입니다. 일단 돌아올 선수들도 공격수들보다는 수비수들이라서 김학범 감독은 상당히 실리적인 전술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최근 3번의 승리가 모두 1대0 승리였으니 강원에게 지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나쁘지 않은 성과를 냈던 셈입니다. 대구를 상대로도 토너먼트를 하듯이 운영할 것임을 시사했는데 다행히 대구가 문전에서의 힘이 아주 뚜렷한 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 대구의 공격력이나 결정력이 상당히 하락한 상태입니다. 특히 제주가 부상자들의 공백을 실리적인 전술로 커버하려고 하고 있는 점이 결정적인 상황입니다. 물론 제주도 일단 공격력을 거의 반포기하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무승부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승무패 37회차 하편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인 선수들의 부상 현황 및 복귀 현황은 커뮤니티와 댓글을 통해서 공지할 예정이며 보시는 분석이 여러분들의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경기 정보와 예상 라인업을 토대로 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꼭 하단의 고정 댓글을 클릭하셔서 분석 자료 공유방에 오셔서 필요한 정보와 조합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의 분석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